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요즘은 잘 지내기가 쉽지 않죠.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225조 등기 효력 보실 차례예요. 등기 효력.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하고요.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갑의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제186조는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에요. 민법 제186조가 우리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인데, 등기란 말 자체가 민법 186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 법률행위는 물건행위를 얘기합니까? 채권행위를 얘기합니까? 물건행위.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물건행위를 얘기해요. 이때 이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둘로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효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첫 번째, 물건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 물건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와 물건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인 종국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이 예비등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임시로 하는 등기인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 가짜가 임시가짜예요. 그래서 종국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가 있는데, 이 임시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게 됩니다.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라서 효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국등기가 보통 이게 생략이 돼서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등기예요. 이 종국등기는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물건을 변동시키는 효력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효력이에요. 세 번째,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공시 방법을 갖추면 제3자에게 다 공시가 됐기 때문에, 미리 공시를 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추면 대항력은 발생을 해요. 네 번째, 권리 추정력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 추정력. 이 권리 추정력은 보통 이거를 생략해서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일정한 추정력이 발생한다는 건데, 표제부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는 갑구, 을구에서만 이 추정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후등기 저지력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등기와 점유는 똑같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등기에도 일정한 경우 점유적 효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공시 방법이죠.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공시적 효력도 당연히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공시적 효력은 보통 교재에서 언급은 안 해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종국등기의 효력, 보통 등기의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라서 이 효력만 인정이 되고, 이거는 전부 다 종국등기의 효력이 됩니다. 하나씩 보시게 될 텐데, 이 물건 변동의 효력은 우리 등기법, 민법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이, 등기법에서도 출제 영순이고요. 이 순위 확정의 효력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우리 등기법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이 순위 확정의 효력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항력은 뭐 출제가 안 되고, 이 권리 추정력, 이건 민법 등기법에서 뭐 영순위는 아니고 한 1순위 정도는 될 겁니다.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후등기 저지력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 영순위, 민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점유적 효력은 민법 등기법에서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 위주로 보실 텐데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채권,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채무라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요 매매 계약입니다.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입니까? 물권 행위입니까? 채권 행위예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 행위라고 불러요. 그럼 물권 행위가 있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 안에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을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행위 안에 있다라고 해서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부르고요.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는 바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겠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물권이 변동이 되니까 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이 되느냐?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등기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접수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접수 시점에 등기 효력이 발생해요.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접수된 시점, 그 시점까지 소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접수 시점에 등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접수 시점은 신청 정보가 지금 전산등기부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시점이 접수 시점이에요. 저장 시점. 그 시점에 등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물권 변동 시점은 등기 효력 발생 시점,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은 접수 시점, 저장 시점. 결국은 물권 변동은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까? 접수 시점, 저장 시점. 따라서 요 물권 변동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출제 영순위가 돼버립니다. 또한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등기법에서도 출제 영순위가 돼버려요. 물권 변동 시점, 등기 효력 발생 시점, 접수 시점, 저장 시점. 이거 같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위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순위 확정의 효력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네? 을명의 등기는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소유권 이유에 걸리는 전부 다 을구죠. 그래서 을구의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요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2번 전세권 설정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순서가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로 등기가 됐죠. 요 등기 순서가 결정이 되면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서가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위 확정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위가 확정됐다. 그래서 순위가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된 겁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순서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혹시 순위 승진의 원칙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하셨어요?
선순위 권리가 소멸하면 얘가 소멸되면 얘는 2순위에서 몇 순위로 올라갑니까? 1순위로 올라가죠. 이를 순위 승진의 원칙 또는 순위 승진의 효력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순위 승진의 원칙과 순위 확정의 효력은 유사한 거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순위 승진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가 소멸되면 후순위는 순위가 승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순위 확정의 효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순위가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된 것이니까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거.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을과 병이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이 우열은 뭐 갖고 판단할까요?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합니다. 권리의 우열은 등기의 순서 갖고 판단을 하는데 이 등기한 순서는 이 두 개의 권리가 같은 구에 기록되어 있죠. 같은 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기한 순서는 요걸 순위 번호라고 하는데 순위 번호가 등기한 순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구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 갖고 권리의 우열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등기한 순서는 같은 구라서 이걸 순위 번호라고 불러요. 순위 번호가 등기한 순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 번호 갖고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설정하게 돼요. 그러면 을은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병은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을명의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갑 구해야 할까요? 을 구해야 할까요? 네?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갑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에 관한 정보죠. 따라서 갑 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갑 구에 1번 순위 번호는 보통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 보정 등기가 그 1번이 됩니다. 1번은. 그러면 이 을명의 등기는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2번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명의 등기는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겠죠. 그래서 을구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저당권 설정 병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일단 이 순위가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위가 결정이 되면 순위는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때 이 을과 병이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한 순서예요. 그런데 이 등기한 순서는 요게 순위 번호가 등기한 순서를 표시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유는요. 서로 다른 구니까. 그렇죠. 을이 먼저 등기가 이루어졌죠. 먼저 등기해야 되죠. 그리고 이 을은 두 번째죠. 그런데 순위 번호는 이 을명의 등기는 2순위가 돼 있고 병명의 순위는 1순위로 돼 있죠. 이게 서로 다른 구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등기한 순서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따라서 서로 다른 구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등기한 순서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를 합니다. 접수번호 순서대로. 그렇다면 순위 번호 갖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뭐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서로 다른 구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입니다. 같은 구일 때는 순위 번호, 서로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이게 바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건데요. 이게 왜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서로 다른 구니까. 그렇다면 서로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즉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순위번호 갖고 판단은 불가능하겠죠. 그럼 그때는 뭐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둘 중에 접수번호. 서로 다른 구일 때는 당연히 접수번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지문인데 너무 쉬워서 요즘은 잘 안 나오고요. 요즘 출제가 되는 것은 등기부가 다를 때. 그게 좀 더 출제가 됩니다. 등기부가 다를 때는 당연히 접수번호. 그래서 이게 순위 확정의 효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 추정력을 보실 건데요.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력은 민법에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개념만 좀 볼 거예요. 개념만 좀 보고 민법에서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한 다음에 저는 숟가락만 얹을 생각이에요. 왜? 원래 민법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법률행위 등기 물권 변동.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관계를 고려하면 이 갑은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을도 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에 등가 관계가 있는 대금을 을로부터 받죠. 따라서 쌤이 돼버려요. 을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등가 관계가 있는 대금을 지불하죠. 이 등가 관계라는 것은 나중에 민법에서 담보 책임할 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담보 책임이 바로 등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같은 가치.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려한다면 불이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실질을 고려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금이라는 건 매매 대금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 등기법은 등기 하나만 놓고 판단합니다. 대금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등기를 보면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부상으로는 갑은 소유권 상실하고 을은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은 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기임자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 공동신청은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있을 테고요.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죠. 이 등기관이 등기법이 정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에는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보통 1번은 보존 등기가 1번이에요. 소유권 보존 갑. 당연히 갑구겠죠.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혹시 민법에서 추정력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네. 이때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명의인.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르는데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의 권리자로 기록된 자를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의 권리자로 기록된 자, 등기명의인. 등기명의인 을에게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이 등기부에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죠. 등기명의인 을에게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힘력자예요. 이 등기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 등기부의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 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는데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럼 여기서 추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 추측하여 정한다는 뜻인데 요 의미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90%도 있어요. 90%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뭘까요? 법률 용어인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연성. 100%도 있는데 혹시 아셔요? 100%.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게 100%예요. 50에서 60%도 있는데 이거 아실까요? 참 법률이 정치하죠. 그래서 이 법률은 제가 이제 저도 한 30년 이상을 이제 책을 좀 봤는데 뭐 공부했다고 그러긴 좀 그렇고 공부는 고시 공부를 간둔 다음에 공부는 안 해요. 지겨워서. 근데 책은 좀 가끔 보는데 책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법 과목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적합한 학문 같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정치하기 때문에 50에서 60%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법률 용어입니다. 70에서 80%는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에서 80%는 왜 믿을 수 있느냐? 이 등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있겠죠.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 근거도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민법과 등기법에는 근거 규정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종종 출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 등기법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추정력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면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론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민법에서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 가장 중시한 근거는 뭐냐면 혹시 민법 200조의 규정을 아십니까? 200조. 물론 모르시겠죠. 처음 하시는 거니까.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게 우리 민법 20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죠? 점유. 그렇죠.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를 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뭘까요? 등기. 그러면 등기를 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느냐? 이게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근거 규정은 없다 그랬죠. 그럼 두 개의 공시 방법을 비교를 해 보면 어느 것이 좀 더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일까요?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걸까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좀 더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입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점유도 권리 추정력을 인정한다면, 법에서 인정한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도 당연히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 불비라고 하는데 원래 규정을 했어야 될 것을 국회의원들이 멍청해서 까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입법상 불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민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근거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이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이 거짓으로 등기할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등기는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나온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가짜 등기라고 한다면 절차에서 탈락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나온 등기니까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건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해서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만약에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매도인 갑이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해서 이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가짜 등기라고 한다면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해줄까요?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70에서 80%나. 즉 근거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죠. 그럼 보전 등기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빨리요. 아니,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독 신청이라는 얘기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려우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면 갑이 을에게 제안을 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예요. 갑이 을에게 제안을 했는데 어떠한 제안을 하느냐면 나는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 그리고 너는 대금을 좀 깎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10% 깎아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보전 등기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10% 깎아준다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맺습니다. 갑은 10% 깎아주고 그리고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러면 갑은 세금 안 내도 되고 을은 대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특약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보전 등기는 갑과 을이 같이 신청하는 걸까요? 을이 혼자 가서 신청하는 걸까요? 혼자 가서. 따라서 보전 등기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 민법과 등기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여기 민법도 그렇고 등기법도 그렇고 다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적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권리 추정력의 본질론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권리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력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추정력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법률상 추정력이란 무슨 의미냐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법률상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추정력은 사실상 인정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인정하는 힘이 무슨 뜻이냐면 좀 애매하죠. 관행상 인정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관행상. 하나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관행상 인정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좀 더 센 걸까요? 네? 하나는 법에서 인정하는 힘이고 하나는 관행상 인정하는 힘이니까 어느 게 더 셀 걸까요? 법률상 추정력이겠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통설 판례인데 이건 옛날 다수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한 10년쯤 전에. 네. 이건 70에서 80%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통설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50에서 6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게 더 센 건가요? 법률상 추정력. 그러면 이 추정력을 깨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민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복멸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멸. 추정력을 깨는 거. 추정력을 뒤집을 복자예요. 뒤집어서 추정력을 소멸시키는 거. 복멸시키는 거.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추정력을 깨겠다는 겁니다.
이 등기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즉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저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법관에게 줘야 됩니다. 법관에게 저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저 등기가 거짓이라는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본증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반증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센 힘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등기가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간행상 인정하는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 갖고도 깨져버려요. 여기 어느 게 깨지기 쉬운 겁니까? 아래쪽. 위에 게 깨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본증이냐 반증이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본질론에 관한 논인데요. 이때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은 어느 걸까요? 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은 잘 안 깨지는 게 유리한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유리한 것이고 이게 불리한 겁니다. 이게 민법등기법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거 맞아요. 이게 소송법이라서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범위. 여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객관적 범위를 물적 범위라고 하는데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가 있습니다. 물적 범위 또는 객관적 범위, 인적 범위, 주관적 범위라는 건데 여기서 인적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니까 권리추정력이 인정이 돼서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소유권 보조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권리추정력이 인정 안 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추정력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몇 가지 더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오늘 이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절차 적법 추정. 이걸 세 가지를 이제 물적 범위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왜 암기해 두셔야 되냐면 암기해야 될 판례를 대폭 줄여줍니다.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판례가 양이 줄어들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등기권리 적법 추정은 이거예요. 등기된 권리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이 임차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세권이 있다면 전세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고 한다면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무엇도 존재할까요?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도 당연히 추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두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은 이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기록이 됩니다. 등기부에는 기록이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기록이 됐다면 당사자에게 당사자 사이에 등기원인이 있었다라고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원인 적법추정이라고 불러요. 등기절차 적법추정은 이 등기는 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등기죠. 따라서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절차가 있었다라고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절차 적법추정인데 이 등기절차 적법추정도 판례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예요. 그때는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리인이 등기를 했습니다. 대리인이 그럼 대리권 수여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판례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돼요. 민법등기법에서 1순위는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논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등기법은 여기까지예요. 물론 나중에 민법 하신 다음에 좀 추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등기 저지력을 보실 건데요. 후등기 저지력.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 을은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갑 구해야 할까요? 을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을 구해야 하겠죠. 당연히 을 구해야 하게 될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을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고 전세금도 반환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전세금도 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이 됐겠죠?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존속기간 종료. 따라서 용익물권성 소멸, 전세금 반환, 담보물권성 소멸. 이런 거 민법에서 했습니까?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용익물권성, 담보물권성. 이것도 안 했어요. 했죠. 기억 안 나실 뿐이에요. 네. 근데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용익물권성이 소멸됩니다. 전세금이 반환이 되면 담보물권성도 소멸이 돼요. 그렇다면 이 전세권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힌트. 네? 무효인 등기죠. 효력이 없는 등기죠. 무효인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당연히 등기부상 없어져야 되겠죠.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을이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는 등기부에 남아있죠. 물론 이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예요. 하지만 효력이 없는 등기지만 이 등기는 형식적으로 남아 확정된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즉 유효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있겠죠. 하지만 전세권은 소멸된 상태라서 무효인 등기예요. 다만 무효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은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자 합니다. 그럼 이 병은 등기부상 2번 지상권 설정 등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사용, 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맞아요. 용익물권은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용익물권입니다. 그러면 이때 병이 용익물권 취득하고 요 을도 용익물권 등기부에 남아있죠. 그러면 둘 다 이 부동산을 같은 범위를 직접, 독차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등기는 등기부상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양립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등기부상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요 등기가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양립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무효일지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은 있기 때문에 이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여기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즉 저지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를 형식적 확정력 또는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병명의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당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사용 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겹칩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아요. 이때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양립할 수 없을 때만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정의하면 등기부상 남아있다면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뭐라고요? 후등기 저지력.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쉽게 안 내요. 요즘은 어떻게 내느냐면 의뢰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니까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죠. 맞아요. 따라서 이 토지의 의뢰 전세권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상태예요. 일부. 이때 요 갑은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자 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하고자 하냐면 요 부분. 용의물권이니까 일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치지 않죠. 따라서 이건 양립이 가능해요. 그럼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적 효력을 보실 건데 점유적 효력.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인데 을이 이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하고 이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점유고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일 때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이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을이 갑에게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점유 개시 시에 을은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유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245조 제1항. 맞죠? 두 번째. 갑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토지를 10년 점유하면서 등기를 갖춘 상태입니다. 이때 이 점유는 소유의사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고 선의 점유고 무과실 점유일 때는 이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우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서 이 점유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줍니다.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되니까 이 무효가 유효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이를 뭐라 부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 이게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본 틀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 20년 점유는 10년 점유 플러스 10년 전입니다. 합쳐갖고 20년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10년 점유, 10년 등기죠. 따라서 아래쪽은 10년 점유 플러스 10년 등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 취득시와 점유 취득시의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기간을 비교해보면 점유 비교할 가치도 없죠. 똑같으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10년 점유, 10년 등기가 같은 효력을 인정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에서. 맞아요. 이 등기에는 이러한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6가지 효력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요거. 여기서 주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쭉 교재에 나오는데요. 줄은 다음 순환에 치겠습니다. 줄은 넘어가겠습니다. 줄은 다음 순환에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요건이 229쪽에 나오죠. 등기의 유효요건. 이 등기의 유효요건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제가 설명해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민법의 지식이 거의 한 1% 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4월 달에 조금 민법 한 수완이 돈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등기요건도. 그래서 그때로 넘기고요. 아직은 설명을 드려도 거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제 236쪽을 보십니다.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가 나오는데요. 등기의 기간은 등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관 얘기하는 것이고요. 등기관과 등기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설비는 등기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등기부. 그럼 먼저 등기소가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다 했던 거예요. 뭐죠?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를 등기소라고 했죠. 여기서 등기소에서 소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등기하는 장소. 그런데 등기하는 장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념이 바뀐 겁니다. 뭐로? 국가기관으로. 등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를 등기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기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는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법원. 세 번째는 등기과, 등기계라는 부서를 두고 있는 지원. 이 세 가지를 강의의 등기소라고 했는데 얼핏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등기소의 관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관할은 담당이라는 단어의 일본식 한자예요. 그래서 등기소의 관할, 등기소 담당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관할 등기소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담당 등기소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등기소는 시, 군, 구마다 하나씩 등기소가 설치가 됩니다. 시, 군, 구마다. 다만 반드시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건 아니고, 시군구가 넓은 지역이고 인구도 많으면 두 개가 설치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시군구가 좁은 지역이고 인구도 적으면 여러 개의 시군구를 합쳐서 하나의 등기소가 설치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시군구마다 설치하는 거지만 반드시 시군구마다 설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에 지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예외로 지정이 나와 있죠. 지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은 A라는 시입니다. 이쪽은 B라는 시예요. 보통 등기소는 시, 군, 구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그럼 여기는 A라는 시니까 A라는 등기소가 설치가 되어 있을 테고요. B시니까 B라는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보통 시 지역은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구역이. 그래서 여기는 4개의 동으로 구성된 시고요. 여기도 4개의 동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들이 4개 있고 여기도 동들이 4개가 있는데, 도시지역의 동, 농촌지역의 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지번부여지역. 맞아요. 그렇죠. 이 지번부여지역이 쪼개지면 이렇게 쪼개지면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 부를까요? 네? 필지. 맞아요. 필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쪼개진 하나를 뭐라 부를까요? 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가운데 여기 쪼개져 있죠? 쪼개진 상태에서 이 안에서 나누는 것이 필지. 쪼개진 상태에서 이 안에서 나누는 게 필지. 따라서 한 필지가 양쪽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몇 필지가 되는 겁니까? 2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필지는 갑소유고 이쪽 필지도 갑소유라고 한다면 갑은 자신의 2필지 위에 한 동의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기 소유 토지니까.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유치원생들도 하겠네. 짙어지니까 맘대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등기부를 만드는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될 텐데 어느 등기소로 갈까요? 일단은 일로 가봤더니 등기관이 귀찮으니까 절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관 말 듣고 이쪽으로 갔으면 그랬더니 저쪽에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핑퐁이 되죠. 서로 미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A 등기소도 담당하고 B 등기소도 같이 담당하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니네가 처리하라고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관할의 지정. 이때 지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A 등기소도 소속으로 두어야 되고 B 등기소도 소속으로 둬야 돼요. 따라서 이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은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나?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요게 그러면 지방법원은 어느 경우고 고등법원은 어느 경우고 대법원은 어느 경우인지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4월 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튼 누가 지정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속성이 뭐냐면 헌법에서 소극성, 수동성을 법원의 속성으로 봅니다. 법원은 재판을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군가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수동성, 소극성을 본질로 해요. 그러면 알아서 지정해주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누가 신청할까요? 갑이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에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상급 법원의 장에게. 공통에. 되셨어요? 네. 그런데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쪽이나 이쪽에. 두 군데 다 제출하는 건 아니고 또는 둘 중에 한 군데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제출하게 되면 일로 보내주고요. 송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보낼송 줄부. 이쪽에 제출하면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송부한다. 따라서 관할의 지정은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게. 둘 중에 한 군데.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걸 관할의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 관할의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의 신청은 누구에게? 상급 법원의 장에게 공통해. 신청서는 누구에게? 등기소에게. 한 군데만 제출하는 겁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는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관할의 지정의 문제는 토지의 경우에는 나타날 수 없고 어느 경우만 나타나겠습니까? 건물의 경우에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교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줄은 다음 순환에 칠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관할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는 맡길 위, 임은 임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할을 이쪽에 일부 떼갖고 맡긴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셋째 줄에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 서울 쪽에 설치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부산 쪽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했다면 관할을 적합한 겁니까? 위반한 겁니까? 위반한 거예요.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하가 됨이 원칙이지만 각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무효. 따라서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은 이건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우셔야 돼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관할의 변경에서는
관할을 위임했다면 그 위임된 부분은 관할이 바뀐 것이죠. 이를 관할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관할이 위임된 곳에서는 종전의 등기소는 처리할 수 없고 새로운 등기소가 처리해야 되겠죠.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두째 줄 보십니다. 의에서 등기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 밑줄 치십니다. 지금은 모든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라서 등기부를 누가 관리하느냐면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모든 등기기록을 다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등기기록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와 관할 등기소 간에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산망을 통해서 등기소가 여기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등기기록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할이 변경이 됐다면 그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처리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밑줄 쳐드리고 그거 위주로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정지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